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두 곳의 명칭이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이름을 담아 변경됐습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와 천안 호두 휴게소인데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한 휴게소입니다. 간판마다 거봉포도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 입장 휴게소였지만 이 지역 특산물인 거봉포도를 넣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동안 입장하면 거봉포도가 제일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휴게소 명칭이 입장 거봉 휴게소로 바뀌면 요리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알게 될 것 같아서 포도를 좀 더 알리게 될 것 같고 더 홍보를 잘 될 것 같아요. 천안시가 약 3년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 끝에 고속도로 휴게소 두 곳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입장 휴게소는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천안 휴게소는 천안 호두 휴게소로 모두 천안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단순히 간판만 바꾼 것이 아니라 특산물을 활용한 식당 메뉴와 가공품도 선보였습니다. 입장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거봉포도를 이용해갖고 돈가스, 주스 그런 거를 저희들 휴게소 나름대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명칭에 특산물 이름을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농민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이름을 바꾼 두 곳의 휴게소에는 연간 1억 대가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온천 관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아산 지역 원도심도 침체기에 빠졌는데요. 아산 지역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입니다. 온천 관광산업으로 한때 각광을 받았지만 1997년 IMF 이후 이용객이 줄며 긴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최근에는 온양온천을 대표하는 호텔 중 하나인 그랜드 호텔이 운영 30년 만에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아산 원도심의 핵심인 온천 관광 산업이 무너진 겁니다. 이처럼 아산 원도심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산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 활성화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아산시는 온천 관광 중심에서 상업과 문화, 주거 공간으로 기능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싸전지구 도시개발과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모종 풍기동 지역 도시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원도심 인구 2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7개 사업이 다 추진됐을 때 이 원도시권의 계획 인구는 약 3만 3천 명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상업과 문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원도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도시재생도 말씀하셨고, 생태도 말씀하셨고, 역사문화도 말씀하셨고, 관광도 하고, 상권도 하고, 이 사업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이 다 되면 실제로 원도심이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 전환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아산시. 원도심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도내 유관기관들도 소위 언택트 시대를 맞아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 있는 한 제과업체입니다. 올해 초 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호두를 이용해 신제품을 내놨지만 출시와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판로 확보는 중소기업의 숙명이지만 무너진 지역 경제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출시를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발생을 해서 첫 생산분은 질병관리본부로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고 지금 열심히 판매 활동과 생산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시급합니다. 충남경제진흥원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비대면 지원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중소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최근 SNS를 활용한 마케팅이 활성화되는 만큼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동영상 제작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TV 홈쇼핑과 온라인 마켓 입점 지원 등 판로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사업은 다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비대면 언택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이나 온라인 마케팅의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아 각종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황색 전멸등 대신 차량이 멈추도록 적색등으로 바꾸고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해서는 차량과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교통 흐름 등을 이유로 황색 전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 신호등 역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호등이 있지만 멈춤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황색 전멸로 운영되는 데다 보행자 신호등도 없다 보니 어린이 스스로가 자동차를 피해가야 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지만 아예 신호등 자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다 지나고서 건너야 되니까 차가 계속 올 때는 계속 기다려야 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신호등을 신호 체계화하고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되지 않는 교통 신호 제어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는 차량과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우선 다음 달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23곳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신호등을 달고 보행자들이 파란불에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전멸 신호등으로 운영되는데도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를 해서 같은 방식으로 신호등을 통해서 그 신호 체계를 통해서 애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와 속도 경보 장치를 설치한 아산시. 선제적인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일본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주민투표를 앞두고 첫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펼쳤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 열기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 찬성 측인 일본공원 추진위원회 강진희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고 특례사업 말고는 공원을 지킬 대안이 없다며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나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고 천안시 혈세만 낭비하는 이번 주민투표를 우리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봉산 인근 주민들의 생존과 재산, 미래 세대의 환경권이 이번 주민투표에 달려있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요청드립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시면 그토록 우리가 열망했던 시민의 공원 일봉산을 우리의 힘으로 오롯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선 더욱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발 면적 비율과 반대 측이 제시한 공원 재지정 문제, 사업 중단에 따른 소송 비용 등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법정 최고 면적인 30% 가까이의 개발 면적을 주면서까지 굳이 왜 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과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개발 사업의 특혜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간 자본이 활용인 것이고 비공원 시설에 대한 면적 비율은 천안시와 또는 사업자 간의 협의하에 법정 한도 내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공원 지정을 재지정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하는 위법사항입니다. 다시 이거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그 다툼의 소진이 있겠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의 사무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그 이방권자가 공원시설을 계획하거나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이방권자가 공원을 결정하거나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오는 21일과 22일 사전투표에 이어 오는 26일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 친환경 발전소 건설 추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천연가스 발전소가 첫 가동에 들어간 데 이어 2개의 발전소 건설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 오는 2030년까지 200메가와트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설됩니다. 이 발전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신에너지 시설로 세종시는 최근 관련 기관과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1차적으로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이곳 전이 미래산업단지 안에 15에서 20메가와트급의 발전소를 건립하게 됩니다. 이후 40메가와트급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대 200메가와트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계획 인구인 연간 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기업 측에서는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좀 과감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인 뒷받침들은 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행복도시 육생활권 1호는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610메가와트급의 복합화력발전소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것으로 가람동에 건립된 집단에너지 공급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들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되지만 이미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주민 반발에 직면해 있는 등 앞으로 사업 대상지 일원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나가느냐가 사업 추진 과정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기존의 보건지소에서만 가능하던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됩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에 대비해 노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일부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예방접종 가능 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9일부터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나 다른 궁금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세종시의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버스 분담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계속 표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세종시.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BRT를 포함한 버스 분담률을 37.8%, 자전거 20%, 도보 12.2%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8년 국가교통통계를 보면 세종시의 경우 승용차 분담률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도보가 40.4%, 버스가 9.7%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전거 분담률도 0.8%에 그쳤습니다. 대중교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버스 분담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란 타이틀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퇴근 교통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75% 정도가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으로 돼 있어요. 네.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세종이 대중교통 중심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자동차 중심주로 이미 바뀌었어요. 이에 따라 대중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버스 중심에서 자전거나 도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좀 버리는 게 어떠냐. 그럴 바에는 이것을 예를 들면 보행자, 자전거 중심 도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쫙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한편으론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를 비롯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올해 11월에 드디어 그 자전거 도로 위를 퍼스널 모빌리티가 합법화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그물망 노선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 선택권을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포함한 대중교통 현안과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 시사토크 견제구는 오는 20일 오전 9시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특혜 지원 논란을 빚어온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이 세종시 전월산 일원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데 인근에 건립되는 광제사 대웅전과 더불어 세종시 불교문화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 중앙에 자리한 전월산 기슭. 이곳 종교시설 부지에 신도시 최초의 사찰과 함께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세종 시민과 국민들의 불교문화 체험을 책임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곳에 새로 들어서는 광제사의 주요 시설인 대웅전은 연면적 306제곱미터 규모로 약 53억 원을 들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됩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건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인데 건물 연면적 5,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실과 공연장, 관람객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의 전통 불교문화 거점이자 인근 중앙공원이나 수목원과 연계해 관광기능 활성화를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 수목원과 또 호수공원, 또 중앙공원이 들어서서 이곳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터이자 또 문화의 벨트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 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체험관 건립 예산 180억 원 중 세종시가 보조금 108억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소송이 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공사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지역의 학교를 비롯해 일선 기관의 공공급식을 담당할 지원센터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인데 공공급식의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의 위용을 드러낸 공공급식 지원센터입니다. 지난해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면적 5,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2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재료를 일선 급식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내 유치원을 포함한 초, 중, 고등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일선 학교의 영양교사가 필요한 식재료를 관련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공공급식센터가 해당 식재료를 취합해 직접 구입한 뒤 각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세종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식품비만 전체 250억 원에 달하는데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부처와 또 국제연구기관 등의 구내식당에도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제대로 정착할 경우 세종시가 추진 중인 로컬푸드 운동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